자, 이제 우리 2024년도 소방공무원 시험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게 끝이 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시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으신 분들은 체력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체력 준비도 하시고 면접 준비도 하시고 하시느라고 뭐 바쁘셔서 아마 이 강의를 안 들으실 테고, 보통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거나 올해 이제 시험을 봤는데 조금 안타까워서 다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전혀 아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출 해설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겠죠.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문제에 관한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 공부했었던 내용이 이번 어떤 그 문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가 해설을 하면서 딱딱하게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시는 게 솔직히 올해는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답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답도 그렇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몇몇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 때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스킵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필요하신 문항들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내년에 그럼 어떻게 대비를 또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좀 해보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들은요, 강조를 하면 그 부분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좀 어떤 방향을 삼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지를 갖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뭐 이렇게 PPT를 띄워서 하지는 않을게요. 문제 보시면서 제가 뭐 사실은 적을 만한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이렇게 판서를 통해서 좀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해설지는요, 해설지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또는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은 뭐 필기하시는데 시간 낭비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1번은요, 소방의 역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1번 문제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좀 본 것 같은 스타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소방 간부부생 문제 있죠? 예, 간부부생 문제에서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똑같다라고 생각, 같은 분이 낸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간부부생 기출문제 풀어보셨던 분들은요, 무난하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볼까요? 그 제가 1, 2, 3, 4번 이런 걸 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소방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 도에는 도소방위원회인데, 뭐 중앙이 중요하거나 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위원회라는 말이 나온다면 언제죠? 미군정 시기라고 했습니다. 1946년이 되겠죠. 그래서 딱 앞에 보시면 일단은 내무부 소방과나 내무부 소방국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도소방위원회나 중앙소방위원회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어떤 참고로 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언제냐면은 그 첫 번째 거 도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 요 내용이 나오는 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 내무부 소방과가 있고 내무부 소방국이 있잖아요. 그죠? 과보다는 국이 더 커요. 그래서 뭐 내무부 소방과라고 하는 거는 뭐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 그게 이제 국가소방체제 1948년 무렵이니까 뭐 순서상으로 봐가지고는 1번, 2번, 3번은 다 무난하게 괜찮습니다. 뭐 4번까지 다 괜찮아요. 그래서 1, 2, 3, 4번에서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구분하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역사로 나와야 되는 게 내무부 소방국. 이제 내무부 소방국은 민방위본부가 만들어지고 그 민방위본부 밑에 소방국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국이 편성된 건 언제죠? 197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5년에 관한 내용이 내무부 소방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지금 현재 상으로도 4번은 일단 틀렸어요. 소방위원회가 무조건 소방국보다는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게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라는 게 눈에 보이면 그거부터 먼저 거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이거 뭔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4번을 일단 긋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야, 소방위원회가 왜 뒤에 와 있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현재까지는 1, 2, 3번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과 다음에 국, 그 다음에 소방위원회, 다음에 소방국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 내용에 갑자기 또 소방위원회가 나오면 안 되죠. 1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1번도 제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3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또 밑에 보니까 3번에 소방위원회가 뒤에 나오죠. 또 3번도 제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이 4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헷갈린다, 어떤다 막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는 순서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있느냐보다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소방위원회가 소방국 뒤에 가 있는 건 어색한 거예요. 내무부 소방과 뭐 소방국보다는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상으로 완전히 틀린 게 나온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끼면서 푸시는 게 좋은 거지. 이거는 제가 간보부생 기출문제에서도요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이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와 있지? 그걸 제끼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완벽하게 다 외워서 푼다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끼고 나면 답은 2번인데 그럼 시대의 흐름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도소방위원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소방위원회 보시면 그 소방위원회란 말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무부 소방국 1975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 소방본부인데 자, 시도의 소방본부 이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좀 구분하시면 좋으냐면 서울과 부산의 소방본부랑 시도 소방본부랑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서울, 부산의 소방본부가 설치된 건 1972년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현상 시도의 소방본부를 둔다는 건 시도 광역 자치소방체제를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도 소방본부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건 1992년이죠.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서 모든 시도에 다 소방본부가 설치됐다는 거고요. 소방본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건 서울, 부산 그 얘기지만 여기서는 시도라고 했기 때문에 92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소방방재청이 나옵니다. 요거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을 계기로 언제죠?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이 설립된다. 소방방재청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소방청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거저거 순서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소방위원회가 뒤에 가 있어도 안 돼요. 앞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방청이나 소방방재청이 뒤쪽에 가 있으면 되겠죠. 몇 가지 포인트만 알아도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포인트로 딱 잡아드렸던 문장이 있을 거예요. 소방위원회, 그 다음에 무슨 뭐 소방방재청은 한번 시험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소방위원회라는 거 뭐 그 순서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소방 조직 개발전 과정이지만 사실은 뭐 역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자면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1426년 세종 8년에 독자적인 소방 관리를 위해서 금화도감을 설치했으며 이후 성문도감과 벽 앞에서 수성 금화도감으로 개편하였다. 그 같은 해에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몇 달 차이로 일어난 건데 뭐 1번은 군더더기 없습니다. 금화도감은 여전히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네요. 아마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뭐 연도까지 세종 8년까지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옳지 않은 거 1번 일단 옳은 얘기고요. 자,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되고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컴마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낼지 저도 잘 몰랐는데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된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소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건 1895년에 경무청 처무세칙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게 약간 시간의 텀이 있죠. 보통 수업할 때는요 그렇게 나눠서 하지 않아요. 보통 아마 교수님들이 1895년에 경무청에서 처무세칙이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야 그럼 1895년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셨을 건데 경무청이 설치된 거는 갑오개혁 당시이기 때문에 1894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무세칙은 그 다음에 발표가 되니까 소방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그 1895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컴마를 딱 찍어놓은 게 뭐냐면 자 1894년에 경무청이 설치됐어요. 됐고요. 그리고 나서 소방이란 용어가 그 기관이 설치됨으로써 처음 썼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아마 여러분들 좀 헷갈리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좀 애매하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 보는 거예요. 넘어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개되는 문제는 답을 확실한 데 판다 그랬어요. 자, 어쨌든 자, 세 번째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거 맞아요. 그리고 국가소방체제로 전환을 했죠. 자, 그런데 소방행정조직이 경찰에서 분리가 됐나요? 반대였어요. 우리가 1946년에 미 군정체제가
그 이제 시작이 되면서 도소방위원회, 중앙소방위원회가 뭐였죠? 그렇죠. 독립된 자치소방체제였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경무국 소속으로 해서 경찰이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미국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게 독립이 됐다가 다시 원대복귀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1948년에 정부 수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분리된 거는 지금 현재까지처럼 계속 분리되어 있는 건 1975년에 민방위본부가 설치되고 나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 시점을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죠? 분리됐다는 말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번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논쟁을 벌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이직이 거의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컴마 딱 찍어놓고 야 경무청 1894년에 설치된 거 맞잖아. 맞아요 사실. 그리고 나서 소방이라는 단어는 요게 설치됨으로써 이제 소방이라는 단어를 그 뒤에 쓰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아마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조금 긴가민가 하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답이 있는 게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없다 그러면 2번이 답이었겠죠. 근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맞아요.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표현대로 안 나와가지고 좀 혼란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3번이 확실하게 오답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오답인 걸 체크하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의제기 인정될 수도 있다고 쳐도 일단 3번으로 해서 맞아 놓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했던 거 공개되는 문제는 오답을 확실하게 판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질문은요. 그렇죠. 이거 소방청 언젠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소방청이 개청된 걸 굉장히 뿌듯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렸을 건데 간부부생 시험에서 한번 소방청 물어본 적이 있고 소방안전 교육사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도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한번 봐두라고 했는데 아마 이건 여러분들 직접 그 눈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방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강조했던 거죠. 재난의 유형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매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영상. 자, 재난 및 사고 유형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자,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저수지 사고인데 이 저수지 사고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게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농림축산식품부 여러분들 뭐 보통 외우세요? 가축전염병 외우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저수지 사고 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만 아시면 돼요. 국토교통부는 아니에요, 적어도. 국토교통부는 적어도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무슨 뭐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댐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보통 이제 교통사고 위주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 1번은 넘어가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연우주물질 추락 충돌. 이거는 시험에 예전에 지문에 나왔었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구인데 이거죠. 가로쳐 놓고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제외한대요. 그러면 공동구 재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자력 안전 사고인데 파업에 따른 가동 중단이면 뭐가 문제라 그랬죠? 원자로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수급이 안 된다 그랬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거 잘 안 써요. 이제는 교수님들이 기출문제 옆에다 펼쳐놓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나왔던 것들 위주로. 여기 좀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근데 요거 예전에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게 요즘에 굉장히 골고루 나온다.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건 넘어가고 몰랐던 거를 좀 외우고 갑시다고 했는데 아마 몰랐던 거 위주로 묶어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거 쉽게 풀었을 거고 그냥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것만 외우셨던 분들은 이거 아마 틀리셨고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출문제만 답습하는 거는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시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좀 넓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평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뭐 기출문제 있는 내용만 암기하고 간다 좀 힘듭니다 요즘에.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동영 모의고사 풀고 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 스타일 냈었거든요. 요거는 이미 예견돼 있던 문제였어요. 어떨 때 예견돼 있었냐면 요거 승진 시험에서도 한번 이런 스타일 나왔었고 간부보생 시험에서도 슬슬 버드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하인리는 무조건 나와요. 하인리는 무조건 나오는데 제 생각에 하인리히가 말하는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직접 원인 있죠.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 그것만 물어보면 되게 문제가 밋밋하거든요. 근데 승진 시험이나 우리 간부부생 시험에서 자꾸 버드를 밀었어요. 버드에서는 뭐가 중요했냐면 기본 이론을 없애야 된다. 우리 뭐 기본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기본 이론을 없애야지만 우리가 이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요 기본 이론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인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인 요 두 가지를
문제를 좀 외워주십사라고 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나안에서 하인리히는 일단 뭐를 강조했죠?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를 없애면 된다. 제거 그 요소로요. 그리고 이제 버드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기본 원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여러분들이 4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5번 문제 마찬가지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약간 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분류했던 방식은 아니었는데 약간 좀 새롭게 이제 분류를 해서 문제를 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자결연소는 화염이 없는 표면연소다. 이거는 아마 다 푸셨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1번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승리자. 뭐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수업 시간에 표면연소, 자결연소 이거는 이 연소 형태를 말하는 대표적인 뭐 한 70% 정도는 표면 연소로 물어볼 거고 한 30%는 자결 연소라는 말을 쓸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던 거고요. 이건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이제 2, 3, 4번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2, 3, 4번 딱 들어가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두 번째 볼까요? 유황이나 나프탈렌이죠. 뭐 여기 이제 파라핀이 들어가도 좋은데 근데 열분해가 되면서 일어나는 연소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죠. 증발 연소입니다. 유황이나 나프탈렌은 뭐죠? 그렇죠. 이거 증발 연소를 하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 열분해라는 말은 맞지만 얘가 틀렸어요. 유황이나 나프탈렌은 이 고체의 어떤 증발 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그럼 이거 증발 연소입니까?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 형태로서 액면에서 비등하는 기체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어떤 거냐면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 형태라고 했죠. 액면 연소로 또 구분을 합니다. 액면 연소. 아니 그게 어차피 증발 연소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에 지금 고체의 증발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아마 구분해서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개되는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이의 제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고체의 어떤 증발 연소와 액체의 증발 연소를 구분해서 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면 연소라고 하죠. 풀파이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액체에서만 발생하는 연소 형태, 액면에서 비등하는 기체에서 발생한다. 액면 연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왜냐하면 증발 연소라고 해버리면 저거 이제 고체하고도 겹치거든요. 액체에서만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액면 연소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연소는요, 삼유위험물 아니죠. 오류위험물이죠. 오류위험물. 그래서 요게 2, 3, 4번이 죄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지금 분해 연소, 증발 연소 요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건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맞아요. 액체에서만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증발 연소라고 하지 않고 보통 액면 연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서에도 증발 연소 원래는 증발 연소로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혼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교수님들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액면 연소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면 연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뭐 소방안전 관리자 뭐 그런 교재, 한국 소방안전에서 나온 교재도 액체 같은 경우 그냥 증발 연소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따질 때 고체 증발 연소, 액체 증발 연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3번이 만약에 액체 증발 연소라는 형태라면 액면 연소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불내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가연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될 때 발생한다. 자,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인데 비등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끓는 점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비등액체. 그래서 1번도 옳은 얘기고요. 저장 탱크의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형성된다. 기계적 강도 이상의 압력이 형성된다.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이 압력을 못 견뎌요. 내압 한계를 초과하면 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번도 옳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저장 탱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균열로 인한 액상 기상의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아니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탱크가 돼 있어가지고 이 안에 자 이제 화재가 나서 이렇게 불이 나서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기화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액체가 증발되는 속도랑 기체가 요거를 다시 이렇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액상과 기상의 어떤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통이 탕 하고 파열이 되면서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급격하게 팽창이 일어나면 이 동적인 평형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블랩이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어떤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 상태가 파괴가 될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블랩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동적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이 통 안에서 지금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될 텐데 그게 깨질 때 이제 블랩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장 탱크 외부 표면에 열 전도성이 작은 물질로 단열 조치해야 된다. 요거를 틀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단열 조치잖아요. 단열 조치는 외부에 제가 뭐 한다 그랬죠? 그렇죠. 열 전도율이 작은 물질을 코팅해서 열이 들어오는 걸 일단 막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열 조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물어봐요. 열 전도성이 작으면 뭐 좋은 발화 조건 아닙니까?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아닌가요? 가염물의 구비 조건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단열 처리를 해야 되는 물질은 불연성 물질이죠. 그래서 불연성 물질이면서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을 써야만 본인도 불에 안 타요. 근데 열도 전달을 하는 걸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폭발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옳지 않은 거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내 일반 화재 진행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거죠. 화재 초기에는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건 성장기 때 얘기입니다. 성장기 때. 그래서 성장기. 제가 이거 약간 좀 그래서 근데 원래는 한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이 가장 이 기울기상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는 거는 여기 가장 가파를 때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 그래프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거 아예 그냥 나와요. 성장기 때 특징으로 기본서에 다 있죠. 그래서 1번 옳은 얘기고 성장기에는 급속한 연소 진행으로 맞습니다. 근데 성장기 하면 여러분들 뭐 떠오르시죠? 연료지배형 화재죠. 그래서 환기가 아니라 연료지배형 화재 양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이건 뭐 수업 시간에 다 외웠던 내용입니다. 자, 최성기에는 실내 화염이 최고조에 도달하나? 맞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실내 산소 부족으로 연소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이거 맞네요. 그죠? 다 맞네요. 그래서 최성기에는 실내 화염이 최고조에 도달하긴 한데 이제 뭘로 넘어가죠? 최성기면 환기 지배형 화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산소 고갈로 이제 연소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였군요. 예,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4번. 감쇄기에는 화염의 급격한 소멸로 훈소 상태가 돼요. 백드래프트의 발생 위험이 없다가 아니라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이상하게 해놨네요. 그죠? 백드래프트는 지금 앞에 있는 거 그렇죠. 화염의 급격한 소멸로 훈소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백드래프트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게 되겠죠. 7번의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불완전 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산소 과잉 상태 이미 틀렸죠. 산소가 부족. 이거는 완전 쉬운 문제죠. 예, 여러분들 빵점 면하라고 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소 과잉이 아니라 산소 부족 상태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보세요. 뭐 저온 물체와 접촉하여 온도가 내려갈 때 발생한다. 저희 기본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을음 만들어진다는 거 말씀드렸고 연소가스의 배출이 불량하다.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밀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지정수량. 야, 그러네요. 지정수량은 시행령 거고 위험 등급은 시행규칙에 나오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옳지 않은 거 체크해 드리는데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자, 답은 4번인데 아니 저거 3등급 저런 거 외워야 돼? 아니 놔두세요.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일단은. 자, 어떻게 하느냐. 과염소산이잖아요. 과염소산은 육류위험물인데 과염소삼 얼마죠? 300kg. 여기까지는 외우셨겠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위험 등급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육류위험물은 전부 다 1등급이라고 그랬어요. 육류위험물은 1등급밖에 없다. 대신에 여러분들 주목하는 게 이제 2번 지문인데 마그네슘으로 3등급이죠. 마그네슘은 2등급부터 시작해요. 2등급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 100kg짜리가 2등급이고 500kg짜리는 3등급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일단 2번이 맞는 거고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예, 9번의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단순 암기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연물의 발화 온도와 발화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물이 발화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점화원에 의해서 그다음에
발화가 시작된다. 인화점이죠, 인화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력으로 연소를 지속. 자, 점화원을 제거했고 지속이란 말이 나오면 그렇죠, 연소점이죠. 그래서 연소점이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연물의 최소 발화 에너지 작을수록 위험하죠. 작을수록 위험하다. 그리고 가연물의 연소점, 연소점은요 발화점보다 높다, 낮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잖아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그죠? 예,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백드래프트의 발생 징후로 옳지 않은 거. 와, 이게 나왔네요. 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소방학교 교재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유리창 안쪽에 타르와 같은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농연 응축물이라고 하죠. 이 타르와 같은 물질이 흘러내려서 얼룩이 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창문을 통해 보았을 때 건물 내에서 연기가 소용돌이 친다. 기분 나쁜 소용돌이요. 화염은 안 보이는데 이거 뜨겁죠. 뭐 마지막 경고라 그랬죠. 야, 이거 왜 하는데 손 막 장갑이 쩍쩍 늘어붙는다 그랬어요. 그럼 문 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얘기인데, 자, 4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균열된 틈이나 작은 구멍을 통해서 건물 밖으로 연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균열이나 작은 틈을 통해서 연기가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기름이 난다 그랬죠.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백드래프트의 징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열된 틈을 통해서 연기가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가 빨려 들어가면서 안에서 소용돌이가 친다 그랬죠. 그래서 예, 근데 그게 조금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걔가 뭐 백드래프트를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그냥 문을 개방했을 때 급격하게 산소가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인데 조금 문제가 지엽적이긴 해도 뭐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은 이제 폭연에서 폭갱으로 전이되는 과정인데, 일단 첫 번째는요 화염 전파, 가장 일반적인 어떤 화염의 전파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파동으로 따진다면, 자, 화염이 전파가 되는데 뒤에서 따라오는 파동이 어떻다 그랬죠? 음속보다 빠르다 그랬죠. 그럼 앞에서 만들어진 파동을 따라잡을 거라 그랬어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압축이 일어날 거라 그랬고요, 압축에 의해 가지고 물리적인 어떤 충격이 생길 거다. 물리적 충격이 생길 거다. 수업 시간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압축에 의해서 이때 압축열이 발생하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압축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파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물리적 충격을 주는 게 바로 충격파잖아요, 그죠? 압축파, 충격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왜 어떻다 그랬어요? 앞에 어떤 애가 가고 있는데 뒤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애가 걔를 확 밀어버리는 거라 그랬죠. 압축이 일어나면 온도 상승이 일어나고요, 파동 중첩이 되면서 물리적인 충격파가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염 전파, 압축파, 충격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 우리가 한번 유추를 좀 해보셨으면 12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도 난이도가 하해요. 그냥 거의 그렇죠.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 밥솥 얘기 드렸잖아요. 통전 중인 배전반에서 불이 났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 상태라면 통전 중이란 말을 쓰잖아요. 요거는 전기화재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외출 시에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죠. 뭐라 그랬죠? 전기밥솥에 화재가 나면 전기화재예요. 근데 코드를 뽑으면 이제 그때부터 일반화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요게 제가 보기엔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공부 안 한 분들은 배전반, 콘센트, 1, 2번 맞는 것 같은데 기억니은이 없네, 다행히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헷갈려셨을 건데 기억이 맞죠? 통전 중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럼 니은은 뭐예요? 그러면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에 불이 났다는 얘기는요, 그냥 일반화재죠, 뭐. 그래서 니은도 일단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일반화재를 찾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전기화재 찾으러 앉아. 죄송합니다. 자, 일반화재에 해당되는 거. 기억은 전기화재. 니은이 일반화재네요. 맞습니까? 그랬겠네요. 일반화재를 찾으라고 했으면 기억 니은을 아니고 막 이상한 거 다른 거 막 고민하셨겠다. 그죠? 그런데 기억은 통전 중이라고 했으니까 전기화재. 니은은요, 그렇죠, 전원이 차단된 콘센트니까 일반화재.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드를 뽑았을 때 전기밥솥,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일단 옳은 얘기가 되는 것, 일반화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외 난로가 넘어졌는데 새우 나온 석유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수업 시간에요. 뭐죠? 못 먹는 기름에 불 나는 건 유류화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귿은 유류화재고요. 리을은 나트륨 분말이니까 뭡니까? 금속화재입니다. 그래서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유류 저장 탱크에서 일어나는 어떤 유류화재에서의 특수 현상에 관한 내용이죠. 이거 제가 어떻게 풀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요 지문이 나올 때는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딱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문을 딱 줄 건데, 그 지문이 우리가 좀 못 본 형태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듯 그 좀 보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자, 읽어볼게요. 유류 저장 탱크 내 유류 표면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화재 발생에 동그라미 딱 치는 거죠.
시험 볼 때. 화재 발생에 딱 동그라미 치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화재 발생인데 답이 슬로버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읽으셔야 돼요. 자, 뜨거운 연료층. 아, 이걸 줬네요, 이 단어를. 원래 연료층 잘 안 주거든요. 연료층 주는 순간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연료층을 줬어. 되게 친절하시네요. 자, 그다음에 그 열파가 장시간에 걸쳐 바닥까지 전달된대요. 바닥까지 전달,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딱 끄는 거죠. 바닥까지 전달. 하부의 물. 여기 밑줄. 그럼 이거 표면이 아니네요. 표면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이거 슬로버블 아니에요. 일단 슬로버블 제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부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물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면서 부피가 팽창해서 저장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이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보일오버 현상이죠. 세 가지 포인트예요. 화재, 탱크의 하부 넘쳤다. 그러면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일오버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아주 낮았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구액실 화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옳은 겁니다. 플래시오버가 최성기와 감색이 사이에서 발생합니까? 플래시오버는요. 최성기란 말 나오면 이미 틀렸어요. 플래시오버는 언제죠? 성장기와 최성기 사이겠죠. 뭐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굴뚝 효과가 발생할 때, 이것도 아시죠? 굴뚝 효과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저기 수업 시간에도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렸죠? 굴뚝 효과 발생하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나옵니다. 중성대 상부에서는 공기가 유출이 되고요, 중성대 하부에서는 연기가 유입이 되겠죠. 뭐 연기가 됐건 맑은 공기가 됐건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네요. 여기 공기가 유입, 연기가 유출이네요. 바뀌었네요, 문장이. 그래서 그것도 일단 우리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연료지배형화제는 환기지배형화제보다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연료지배형화제는 환기지배형화제보다라는 말 나오죠? 환기지배형 무시하세요. 그냥 연료지배형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연료지배형화제 그럼 어떻게 문제 풀어가겠죠? 연료 부족 이렇게 풀어가겠어요. 연료가 부족해요. 그럼 연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죠? 반대로 산소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뒤 읽어보세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고 연소 속도가 빠르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3번이 되는 겁니다. 환기지배형화제랑 연료지배형화제 헷갈리실까봐 제가 쪽집게 강의할 때도 딱 이거를 시험장 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어요. 지배라는 말이 나오면 부족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럼 연료가 부족해? 그럼 연료가 부족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산소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적인 거라 그랬거든요. 양을 따질 때는. 그래서 어쨌든 옳은 거 찾아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화재 플룸은 뭐죠? 이게 나왔네요. 또 불기둥이잖아요. 그죠? 불기둥이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부력이라든가 뭐 밀도 차이라든가 화염이 뭐 천장을 향해 올라가는 건데 얘는 뭐죠? 가연성 가스가 천장을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지 복도 쪽으로 굴러다닌대요. 뭡니까 이거? 진짜 힌트 잘 주셨죠? 롤오버 설명하는 거예요. 롤오버. 그래서 롤오버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화재 플룸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계산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와, 계산 문제가 3개가 나왔어. 어렵네가 아니라 상중하. 골고루 내셨더라고요. 골고루. 근데 요 이제 위험도 계산하는 건 난이도 하입니다. 하. 자, 볼게요. 일단은 위험도 공식을 아셔야 되죠. 위험도 공식 뭐였습니까? 상한계에서 하한계 값을 뺀 거를 하한계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건 뭐 공식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기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요 내용인데, 자, 그럼 저는 이제 계산을 좀 미리 해왔어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A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이제 어떻게 계산합니까? A는 얼마죠? 22에서 2를 빼요. 일단 22에서 2를 빼고요. 2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암산으로 할게요. 10입니다. 10. 그래서 10이 되는 것이고요. 자, B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B는요. 바로 계산해 볼게요. 75에서 4를 뺐으니까 71. 이거를 이제 얼마로 나눠줍니까? 4로 나눠주는 거죠. 대략만 할게요. 그 대략 해봤더니 얼마? 17.75 정도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C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C는요. 44에서 1을 뺐으니까 43이고 이걸 1로 나눠주니까 그대로 얼마가 됩니까? 43이 되는 거죠. 이거 문제 스타일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우리 저희 기출문제 풀이에서 과거에 간보부생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지의 물질 ABC를 준 다음에 그 상한계 한계값 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도의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고 싶다면 교수님이 무조건 이걸로 낼 거라 그랬어요. 근데 딱 이렇게 냈네요. 난이도 하. 그래서 일단 1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서니까 A, B,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17번.
요거 이제 감직인데, 야 이거 진짜 적중이에요. 제가 진짜 아니 뭐 이거 제가 적중했다고 해서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아마 다 적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동형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말씀드렸냐면 감지기 문제가 스타일별로 다 나왔어요. 감지기 뭐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구분하는 거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까지 안 나온 형태가 뭐였냐면 이게 뭐야? 자, 요런 성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요런 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찾으라고 했냐? 일정 상승률 이상이다라고 하면 차동식, 일정 온도 이상이다 그러면 정온식, 그 다음에 1국소다 그러면 스포트형, 아니면 넓은 지역이다 그러면 분포형,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조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일정 상승률 이상 뭐라고 합니까? 차동식. 그리고 넓은 범위 그랬으니까 뭐죠? 분포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7번의 답은 1번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난이도 어떨까요? 하입니다. 하. 볼게요. 18번. 자, 소방시설 중에 경보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은. 조금 어려웠는데 야, 제가 이거는 그랬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그 발신기하고 수신기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근데 수신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소방관 사람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요?라고 설명을 항상 드렸어요. 그 제 수업 들으시면 알 거예요. 피공개, 알고다 뭐 이거 있었거든요.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 나왔네요. 그게 보겠습니다. 시각 경보기는요 깜빡깜빡깜빡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시각장애인. 그럼 틀려요. 시각 경보기를 그 깜빡깜빡하는데 시각장애인 그러면 안 보이잖아요. 그 언어로 풀면 안 돼요. 시각이니까 시각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각 경보기는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로 시각 경보를 하는 장치다. 1번 맞습니다. 시각 경보기가 뭔지만 알면 이거는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잠깐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세 번째. 비상 방송 설비는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도달해요. 그럼 방송으로 전달 본 건물의 화재가 뭐 이거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게 바로 비상 방송 설비다. 맞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풀 때도 얘기했어요. 이 한강 경보 설비 문제는 얘가 뭐 하는 애야? 이거 물어볼 거라 그랬잖아요. 그 3번도 맞는 얘기고요. 이온화식 감지기와 강전식 감지기, 연기 감지기잖아요. 그럼 1번, 3번, 4번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옳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2번이 틀렸겠네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씨발 나 2번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1번, 3번, 4번 여러분들 아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2번을 몰라. 근데 1, 3, 4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소방학개론도 조금 문제가 까다로운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득점들이 많이 나오신 거예요. 왜? 일반적인 상식으로 풀어도 되니까. 두 번째요. 알령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1대1 접점 방식을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별 신호선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개별 신호선 방식. 뭐라고 했죠? 일일이 선으로 다 따는 거라 그랬잖아요. 1대1로 쫙 그게 1대1이에요. 그래서 개별 신호선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거는 P형 수신기 방식이에요. R형 수신기는 다중전송 방식을 쓰죠. 고유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2번이 틀렸구나. 씨발 근데 이거 나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1, 3, 4번 지문이 아마 여러분들 풀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은 너무 쉽죠. 이거 황리는 물죠. 물에 보관하는 애라서 물로 끄는 거 맞고요. 유황은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물을 이용해서 끌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오류위험물. 그 다음에 그 항아리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정리하고 유황 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유황은 물을 뿌리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기억리은 맞고요. 디귿은 유류화재잖아요. 포를 이용한 질식소가 맞고요. 리을은 금속화재잖아요. 건조사, 팽창질석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맞네요. 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고요. 20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액체 특징으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볼까요? 무색, 무치로 전도성. 아니죠.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비전도성을 띠는 그 물질이라 그랬죠. 비전도성을 띠기 때문에 이게 전기실이나 기계실 화재를 끌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도성이라는 말 틀렸고요. 비전도성입니다. 그래야만 전기 화재를 끌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전돼서 피카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도성이며 독성이 있다 아니죠. 독성이 있으면 콜라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콜라 칙다가 친구 죽었어. 이산화탄소 독성으로 죽었구나. 그러면 뭐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독성은 없죠. 독성은 우리가 자체 독성은 인정하진 않아요. 딱 경계선에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그게 독성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번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질식 소화 효과와 기화열 흡수에 의한 냉각 효과. 이것도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소화약제는요. 질식이랑 냉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맞아요. 질식이랑 냉각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약제 중에 질식 효과나 냉각 효과를 갖고 있지 않는 소화약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질식만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면 소화약제로 쓰질 않죠. 둘 다 갖고 있는 데가 많을 텐데. 그래서 2번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이건 뒤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옳은 거 2번입니다. 그럼 3번은 왜 틀렸나요? 3번은 왜 틀렸을 것 같아요? 삼류 위험을 쓰면 끝장납니다. 이산화탄소 쓸 수 없어요. 이산화탄소를 그 금속화재, 특히 금수성 물질 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금속 물질하고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오류 위험물 효과가 없죠. 이산화탄소의 주된 효과가 질식 효과인데 오류 위험물은 질식 효과에 대한 적응성이 없어요. 그래서 삼류, 오류 쓰지 않습니다. 그래 가스계는 보통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렇게 위험물을 따졌을 때 삼류나 오류 같은 데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4번 자체 증기압이 매우 낮아.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증기압이 높아서 별도의 가업원이 필요 없다. 오히려 뭐라 그랬죠? 다른 어떤 분말이나 이런 들의 가업원. 본인이 소화약제이면서 가업원이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체 압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지문으로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죠. 자, 21번인데 이거 솔직히 저도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이걸 왜 냈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여러분한테 죄송하게 근데 그때 설명 안 해드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할론 소화약제에 관한 특성이 시험 문제 이게 그 특성이 시험 범위 안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시험 범위 안에 할론 소화약제 특성을 물어보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특성을 잘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불안하니까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 교수님들 가끔 이럴 때 있으신데 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러면서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그래도 장단점 정도는 알자. 왜냐하면 이거를 왜 쓰게 됐고 왜 안 쓰게 됐는지는 압시다. 그리고 명명법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도 강조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까지 해줬냐면 수업 시간에 진짜 이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들으신 분들은 1302를 제일 많이 썼다. 소화 효과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인체 독성도 없고 그런데 오존 파괴 수가 너무 높아서 안 썼다. 그 다음에 1211 휴대용제 소화기로 쓴 적 있다. 2402는 독성이 있어서 안 쓴다. 이런 말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으로 낸 거죠. 보겠습니다. 지방적 탄화수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방적 탄화수소가 뭔지.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수업 시간에. 요 할론 소화약제 뭘로 만듭니까? 메탄하고 에탄을 들고 와요. 메탄하고 에탄을 들고 온 다음에 뭐 하죠? 거기서 수소를 다 떼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할로겐원소로 치환을 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적 탄화수소, 메테인, 에테인 등의 수소 원자 일부 또는 전부가 할로겐 원소로 치환된 화합물이며까지는 맞아요. 근데 메탄하고 에탄하고 성질이 같으면 안 되죠.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수업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만들 때 메테인으로 만드는 거 맞다. 근데 메테인은 여러분 뭐죠? 이거는 연료죠. 이걸로 불 못 끕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떡하죠? 연료를 소화약제로 쓰진 않잖아요. 수소를 다 떼어내고 할로겐 원소를 집어넣으면 성질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메타인이나 에테인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전혀 다릅니다. 메테인하고 에테인은 연료예요. 근데 할론 소화약제는 소화약제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21번에 1번은 완전 틀린 거고요.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금속의 수소화합물이라고 보이죠? 금속의 수소화합물이 금수성 물질이에요. 그 일종의 뭐라고 봅니까? 금속화제입니다. 금속화제. 그리고 유기과산화물 오류위험물이잖아요. 써도 효과가 없어요. 이거는 적응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론 소화약제는 금속화제는 쓰면 안 되고 그 유기과산화물에는 적응성이 떨어지고 근데 거기 적응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땡. 자, 세 번째 240이 독성이 있다니까요. 240은 원래 사용 제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온상압에서 액체로 존재하며 맞아요. 얘는 분자량이 좀 크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합니다. 얘랑 사이마탄소 나머지는 기체인데 요거 이제 액체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저기 추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독성은 없는데 있어요. 자체적인 독성도 있고 열분해 시에 독성가스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도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사용 제한에 걸려 있는 거고 열분해가 되면 독성이 있으니까 열분해가 돼서 나오는 연소가스도 독성이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하론 1211은 자체 증기압이 낮아서 저장 용기에 저장할 때 소화약제 원활한 방출을 위해 질소가스로 가압한다. 보통 이 할론 소화약제는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어요.
질소가스라든가 탄산가스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뭡니까? 그 저기 이산화탄소만 그 가업원으로 사용되는 거지 얘네들은 그냥 가스인데 가업원하고 섞어서 써야 된다. 그게 질소일 수도 있고 이산화탄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들 파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는 또 안 나왔다고 안 파는 게 아니라 그럼 최소한의 내용만 알고 있어 사실 풀 수는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시험범위 없는 걸 낸 것 같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답은 나오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걸 뭐 이의 제기를 한다 안 한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게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보통은 이 확실하게 어떤 뭐 이게 이분들이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세요. 그 혼자서 내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끼리 모여가지고 PPT에다 문제 띄워놓고 막 비교 검토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내용상으로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걸 거의 본 적 없는데 가끔가다 정답 없음 나오잖아요. 제가 정답 없음을 이제까지 기억하는 게 대부분이 한 3건 정도가 기억나는데 그 중에 한 2건은 글자가 틀려서 하여야 한다는데 할 수 있다라고 잘못 냈을 때 고속도로 구조대인데 고속국도 구조대인데 고속도로 구조대로 냈을 때 그런 경우에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이라고 내야 되는데 뭐 화재조사상 해가지고 근거 조항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정답 없음으로 해주지만 이 내용상으로 이런 거는 잘 안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21번의 답은 4번이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 22번 포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것도 나왔네요. 이것도 제가 마지막에 우리 동영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막 이거 동영 모의고사 냈을 때 이 문제 왜 이렇게 쉽냐고. 근데 그걸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포소화약제 성질 물어본다면 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을 물어봐요, 보통은.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불화담배포는 단점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불화담배포는 장점만 있는 약제. 불화단백포 소화약제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여 오케이. 단백포 소화약제 단점인 유동성을 보완했다. 말해 뭐합니까? 다 보완했어요. 다. 비싸다는 거 빼놓고는 다 장점이죠. 1번 맞습니다.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하면 뭐죠? 수용성 액체 감물. 케톤 알데히드 아민. 진짜 이거 제가 얘기한 대로 나왔네요.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지가 언제 얘기했다고 근데 알코올 빼고 낼 거라고 했어요. 알코올 빼고 아마 이렇게 나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알코올 딱 넣는 순간에 학생들이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그러면 알코올을 빼면 제가 뭘 찾으라고 했냐면 케톤을 찾으라고 했어요. 케톤 나왔네요. 그래서 케톤하고 알데히드도 얘기해줬어요. 이게 포름알데히드 대표적인 얘가 포름알데히드가 물에 녹으면 포르말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수용성 용제 소화약에 사용할 수 있다. 뭐 얘를 몰라도 문제는 뭐 성립이 되겠죠, 그죠? 3번째, 단백포 소화약제 아시죠? 끈적끈적에 올인했잖아요. 끈적끈적에 올인하다 보니까 내열성, 밀봉성, 뭐 내화성 이런 건 강한데 뭐가 약하다 그랬죠? 내유성도 약하고 유동성도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읽어볼게요. 그리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 그랬죠? 단백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하는 것을 주원료로 하며 오케이. 내유성이 뛰어나 땡. 소화속도 빠르다 땡. 다 틀렸어요. 내유성이 약하기 때문에 표면화 주입 방식을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소화 속도가 빠른가요?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덮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랬죠? 아이고 저거 언제 닦으냐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한나절 걸리겠네 뭐 이런 거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합성 계면활성 제품으로 뭡니까? 이거는 고발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제라 그랬죠?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유동성과 저장성, 유동성에 올인했어요 얘도. 그리고 저팽창 포부터 고팽창 그렇죠. 그래서 22번에 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도 이거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3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거 이제는 다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역발상 23번 문제는 여러분 맞추라고 낸 게 아니에요. 이거 틀리라고 낸 거지. 그냥 여러분들의 관운을 테스트하는 문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22번까지 풀면서 어떠셨어요? 난이도가 쉬웠어요 사실은. 뭐 좀 약간 까다로운 질문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냥 요거 제끼고 저거 제끼고 조금씩 머리 쓰다 보면은 너무 생각이 깊지만 않으면 대범하게 풀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것들이었을 거예요. 쉽게. 근데 23번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야 나 처음 보는데 뭐 교수님들이 만약에 요거를 요 부분을 이 공식을 설명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시험장까지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걸 이제 나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풀었다 그러면 그 관련 학과,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요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셨던 분, 뭐 유체역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열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거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방학개론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만을 위해서는. 그냥 이거는 일반 학생들한테 낸 건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그냥 찍으라고 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히트 앤드 런. 요 문제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복사 연료소 공식 막 외우겠죠. 그럼 교수님들은 메롱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이런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전 역발상으로 가는데 이걸 무조건 풀고 가자가 아니라 요걸 제끼고 넘어가는 게 능력이에요. 딱 봐서 이거 못 풀겠다 싶으면 잡고 어떡하지는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한테 수업 들었던 학생들한테 그 몇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냥 애초에 23번은 그냥 속 편하게 그냥 넘어갔대요. 아 이거 우리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거구나. 그냥 일단 넘어가라는 문제가 이거구나. 관운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이거였구나. 속 편하게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른 거 싹 풀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찍었는데 관운 있으신 분들은 잘 맞추셨고 그 조금 관운이 부족하신 분들은 실력으로 커봐야 되는 분들은 틀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별로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킬러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에 100점 못 맞게 하려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점연론에 관한 복사 열 유속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여기 어떤 열원이 있다고 치면 이 주변으로 어떻게 되죠? 열이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열이 퍼져나가는 건 입체적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그렸지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은 밑에 쪽으로 안 가겠지만 열원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 원래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온 열은 이 전체 표면적에 퍼지는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울 때 복사 연류속에 관한 공식 제가 해설지에 넣어놨거든요. 복사 연류속에 관한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은 이 예를 들어서 이 구에 그 건널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구의 건널비를 기준으로 따져준다면 얘가 점점점 넓어지잖아요. 이 크기가 점점 커가지고 점점점 이 표면의 면적이 넓어질수록 이 열은 점점점 약해질 거라. 복사의 연류속은 약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사 연류속은 뭐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이 구의 겉표면적에 반비례한다.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합니다. 4파이R 제곱이에요. 구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죠. 구라고 하죠. 공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4파이R 제곱인데 이게 점점점 커질수록 복사 연류속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내가 느끼는 열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약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뭐에는 비례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방사율이죠. 방사율. 그 소위 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사율을 뭐라고 했냐면 총 열 방출 에너지 중에 복사된 열 에너지의 분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뭡니까? 이 복사로 나오는 그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에너지 분율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공식이 XR 이렇게 보통 써요. 그리고 여기 이제 Q 땡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 한번 하나씩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4파이 R이죠? 4 곱하기 파이는 3.14거든요. 근데 얼마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원주율을 파이라고 하죠. 파이는 3으로 하래요. 자, 곱하기. 자, 요게 중요한데 이 R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반지름이라는 건 요 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경인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화염의 직경이 0.1m예요. 화염의 직경이 0.1m면 10cm입니다. 10cm. 요만한 거. 요게 지금 얘기하는 의미가 뭘까? 0.1m면요. 그냥 점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점열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점열원이기 때문에 요 직경을 일단 무시. 요게 함정이었어요. 요거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복잡해서 답이 안 나와요.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답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화원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1m 떨어졌다는 얘기는 요 반지름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을 집어넣고 1을 제곱해봐야 1이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1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복사열이 나오는 그 비율 몰 분율이라고 해서 분율이나 몰 분율이 아니라 에어 에너지 분율인데 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부분적인 비율,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0.5 뭐 이런 식으로 소수로 나타내거든요. 그걸 그냥 쓰면 돼요. 그래서 복사율 얼마입니까? 0.5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합니까? 그렇죠. 열 방출률이 나오겠죠? 열 방출률. 그래서 열 방출률은 120k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공식 갖다 집어넣으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복사 연료속의 공식 한번 보실래요? 공식 보시면 K 그다음에 W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요게 바로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게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찍는 요령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아마 생각 안 날 거예요. 이게 기억나야 되거든요. 제곱미터니까 넓이거든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율이 얼마? 2분의 1이네. 0.5니까 그 120에 그 얼마입니까? 0.5니까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지니까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답은 일단 4번이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다 생각이 그러시죠? 저 공식 외워야 되나? 아예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번에 나오면요 안 나올 것 같고, 이게 또 나와요. 이게 뭐가 이렇게 금과 옥조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아마 앞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기출문제 풀기 들어가면 계속 이거 들고 올 거예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풀고 싶으면 그냥 공식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거 또 나올까요? 이거 히트 앤드런이에요. 한번 딱 나오면 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 르샤틀리에네요.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 간보부생기 시험에서도 나오고 한 번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동영 모의고사에 계속 냈거든요. 그 이제 르샤틀리에 공식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죠. 내가 구하고 싶은 가스의 연소한계. 자, 부피는 100으로 놓으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A의 부피, 거꾸로 해야 돼요. 자, A의 부피, B의 부피, C의 부피를 어떻게 합니까? 분자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A의 하한계, B의 하한계, C의 하한계를 집어넣어서 공식 딱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 자,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순서대로 딱 돼 있더라고요. 얼마입니까? 20, 40, 40이죠? 20, 40, 40. 이거 다 더하면 100 나오네요. 하한계는 얼마입니까? 4. 얼마나 좋아요? 20, 10. 제가 이거 예언했어요. 미지의 물질 ABC라고 해서 이 간보부생 문제랑 똑같이 낸 거거든요. 재작년 간보부생 문제 나왔던 거. 그거랑 똑같은 형식으로 내신 거예요. 한 번쯤은 연습해 놓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나온 거죠. 예, 좋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뿌듯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동영 모의고사 보면 있어요, 문제. 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풀어봤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셨을 겁니다.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5죠.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요. 약분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분의 100은요 얼마입니까? 그죠, 11. 그죠. 그러면 100은 11x가 되는 거고, 요거 이제 나눗셈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한 9.1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9.1이 되는구나. 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제 글씨 이상하게 써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보기에는 르샤틀리에 법칙의 공식은 이게 제일 쉬워요. 제가 원래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맨날 수학 시간에 멍 때리고 있어가지고 잘 못하는데, 제가 저거를 외워서 풀 수 있을 정도면 공식 저거 되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저 정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받으시고요. 혹시 요 문제는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해설지에다가 풀이 과정 넣어놨으니까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해설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서도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르샤틀리에도 제가 해설지에 다 풀이 과정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5번 문제 난이도 최하죠. 이거 항상 나오네요. 이것도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외우라고 했던 건데 바로바로 해볼게요.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위험물 오른 거. 칼륨은요, 수소. 탄화칼슘은요, 아세틸렌. 이거 모르면 진짜 맴매 맞아야 돼요. 그죠? 과산화 나트륨이 뭐예요? 과산화 나트륨. 이것도 제가 몇 번 우리 모의고사 지문 낸 적 있는데, 과산화 나트륨이죠? 과산화라는 말이 나오면 무기과산화물. 근데 나트륨은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거구나. 그렇죠. 인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과산화칼륨하고 과산화나트륨이에요. 근데 과산화 나트륨이 나왔죠. 그럼 이게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은 물하고 만나면 과산화물이, 과산화에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건 산소가 발생하는 물질 맞아요. 그래서 산소가 발생한다. 3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오황화인이 뭐예요? 오자 살짝 가려보세요. 오자 살짝 가려면 뭐가 나오죠? 황화린. 네, 황화린이에요. 황화린의 한 종류죠. 오황화린. 오황화인인데요. 린 그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황화린인데, 황화린 물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황화수소 기체를 만들어요. 황화수소.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3번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1시간여에 걸쳐서 제가 해설 강의를 쭉 해드렸는데,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쟤는 다 해줬다고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
뭐 해설 강의는 원래 그래요. 이거를 일일이 다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모든 걸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기본서 수업 시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쭉 풀어보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올해 어떤 출제 경향을 좀 느껴보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난이도는 낮았어요. 올해 시험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느낌이었죠. 세 가지만 강조드릴게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 두려워할 게 없다. 우리가 못 푸는 문제는 잘 내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우리가 이해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럼 뭐였냐? 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많이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계산 문제는 난이도 상중하로 하나씩 냈는데 뭐 항상 늘 뭐가 있습니까? 하나 정도 버리는 문제가 있더라. 하나 정도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추자. 한두 개 정도로는 다 선방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지자면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 한 23번 빼놓고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다 맞췄어도 벌써 우리는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 중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보통 하나나 두 개 정도 틀리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점 못 맞게 하려고 냈으면 100점 못 맞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관운이 있으신 분들은 그 와중에 또 100점 맞은 분들도 계세요. 소방학개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참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이고 근데 만약에 실수 또는 몰라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것까지는 인간의 영역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기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확실히 알아놓고 뭐 지엽적인 게 어느 정도인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주 못 풀겠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금씩 여러분들의 지식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수를 줄이시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어떤 포인트였고 세 번째는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난이도는 저는 항상 주장을 해요. 내년은 올해보다 또 올라갈 거예요. 우상향. 올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수업을 잘 들으면서 이해해 가시면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질문을 다 안다고 해서 다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랑 또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요. 저랑 같이 한번 또 시원시원하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그 연관돼 가지고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제가 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또 우리 관계복교 해설 강의 또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같이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